선교부에서 장학금을 타주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겠으면 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와서 해라. 그래서 이제 가나다에 가서 3년 공부를 하면서 석사학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가지고 이화대학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소위 전문사회사업학과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때까지는 사회사업과라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저 종교계통의 교수님들하고 뭐 선교사님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사회사업 과목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그 사회사업 그 시설 있잖아요. 고아원이니 무슨 뭐 이런데 가서 나가서 견학하고 오고, 또 가끔 가다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경험을 좀 쌓는, 실습을 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내가 다 바꿔놨죠. 그러니까 과목도 완전히 사회사업 전공 과목으로 구조를 했고, 또 실습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있던 국내 여러 그 사회사업 시설, 사회복지관이니 뭐 이런 거 생겼었으니까. 그런데 또 병원 뭐 이런데, 학교도 그때 시작이 됐던 것 같지가 않아. 학교는 그 나중에고, 그 초창기에는 하여튼 그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왜 아동재단이라고 있잖아요. 그거가 KCC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또 무슨 가나다 유니테리안 그런데 뭐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실습 보내고, 나중에는 물론 KDI로까지 실습 영역을 넓히기도 했지만, 그 제도를 내가 처음으로 이화대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상락 선생님이, 김학묵 씨니 이런 양반들이 그 보건사회부에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우리 그 박간 양반이 거기 국장으로 계시면서 그 양반들을 미국의 어디죠? 무슨 학교지? 그 중부에 있는, 무슨 학교?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학교인데, 하여튼 그 사회사업대학에 보내가지고, 백근 질시하고 세 분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서울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화대학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러다가 또 김덕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도 오래니까, 지금 강남 사회복지대학을 창립하신 분 있잖아요. 그때는 중앙신학대학의 안에 사회사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절간에서 그걸 시작하셨는데, 나도 거기 가서 강의를 이제 한 적이 있고, 그분 하여튼 강남 사회복지 학교에, 사회복지대학에 그 시초가 이제 또 이미 시작이 됐고, 아마 그래가지고 숭실대학이 또 그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교육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확장이 돼서 우리나라의 소위 사회사업 대학협의회라는 것까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초대 사회복지대학 협의회장을 아마 하상락 선생님이 하신 것 같고, 나도 언젠가 했고, 몇 대인가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자주들 모여서 그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그 실습제도 문제, 또 타 전문 영역과의 이제 그 연계 문제, 이런 것들 논의하고, 세미나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또 학회도 그다음엔 또 생기고, 학회에서 여러 가지 논문들 발표들이 계속 되어 왔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초창기에 문제라는 건 뭐였느냐? 하도 우리나라에서의 그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자선사업하고 동일시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래적인 시설 위주의 그 여성이건 아동이건 노인이건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시설 위주의 그러한 접근밖에는 모르고,
그 자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독지가들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태였고, 그런데 물론 한국 사변 당시에 하도 그 사회 요구라는 것이 커지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정부라고 해도 정부의 능력은, 자체적인 능력은 별로 없었고, 외원을 의지해서 이제 돌보는, 구호를 하는, 구호 사업이죠, 주로. 근데 그 외원에 있어서, 외국에서 정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소위 외국 민간 원조단체, 그때 카바라고 그랬는데, 코리아 발란타리 아소시에이션, 코리아 아소시에이션 for 발란타리 에이전시스, 그 카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들 없었다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그때 그 심각한 그 모자 문제, 노인 문제, 기타 기아 문제 해결이 안 됐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공이 그 사회복지 문제, 사회 요구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개념이 입력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때 1960년 초에 그 이승만 정권이 물러간 후에 장정권 조금 지나서 군사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제3공화국이에요. 제3공화국이 생기는 무렵에서 나는 일단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갔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한국 내에서 그 사회 사업이라는 것이, 전문 사회 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행정하는 사람들, 정책하는 사람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강의하는 가운데 그 아동 보호라든가 노인 보호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시설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체적인 방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난 외국에서 보고 왔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 부모가 그 시설을 운영을 하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좀 그 시설연합에서 유수한 사람이었어요. 시설연합에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내쫓겠다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답답한 시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나는 사실 사회 사업을 또 계속해서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철학을 공부하려고 갔었는데, 콜롬비아 대학에 갔는데, 가고 보니까 내 배경이 너무나 철학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 돼서 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대요. 그래서 그냥 한 학기 심리학이니 사회 철학 강좌를 몇 개 듣고서 일단 미국에서 경험을 좀 쌓았어요. 미국에서는요, 그 사회사업 전문 학위를 하려면은 현장 경험이 5년쯤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당장 학부 졸업하고 이내 박사학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석사학위가 내가 이미 있었잖아요. 석사학위가 있어도 이내 박사학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도 해야 하고, 또 사회복지라는 것이 이게 응용과학이지, 이건 순수 과학이 아니거든요. 순수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회학이 할 거고, 경제학이 할 거고, 그따 이제 뭐가 할 거지만은, 사회복지학은 이건 어디까지나 응용.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또 그러한 아이디어를 키우고, 또 실천력을 키우고, 이런 것이 사회복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5년가량의 현장 경험을 요구하는 거, 이건 당연하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겸사겸사해서 내가 의료 계통의학하고, 또 그다음 가정 상담 계통의 기관에서
아주 굉장히 집중적인 실습 경험을 했죠. 실습 경험이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취직을 했죠. 취직을 해가지고 살면서 있다가 그리고 한국이 그런 상태였고 한국의 군사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재빨리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뉴욕에서 생활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온 세계가 다 뉴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정보도 그렇고 뭐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연극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하여튼 최고 수준의 기회가 다 있거든요. 또 그런 기회 중에 많은 것은 공짜예요. 또 여러분 저 가본 적이 좀 센트럴 파크에 가면 여름에 되면은 셰익스피어 티어터가 거기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뭐 말레이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래서 거기 재미있고 또 재미있는 친구들하고도 사귀게 됐고 사람도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내 생활이 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63년에 갔는데 68년쯤 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화대학의 그 김한란 총장께서 그때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를 강압에 의해서 했죠. 다시 말하면 그 군사정권이 다 이양하라 젊은 사람들한테 이양하라 그래가지고 김옥길 씨가 총장이 되면서 김한란 선생님이 이제 뉴욕으로 와서 그 양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이 종교 아니에요. 사실 그 양반이 원래 학교에서 전공은 교육학이지만은 굉장히 종교적인 분이었으니까 그 유니온 세미나리라고 콜롬비아하고 어필리에이트 되고 있는 그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 와서 공부를 하신다고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 그 양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도중에 뭐 여러 가지 그 계기가 많았지만은 하여튼 나더러 유아대학에 돌아와야 되는데 학위를 해가지고 오라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할 생각 없으면 학교를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 바람에 또 나도 거기 그때 벌써 거진 한 9년쯤 뉴욕에서 놀았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사업대학에 가서 학위를 한 거예요. 하고 73년에 내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73년에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이 군사혁명의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었고 학생들 때문은 뭐 굉장히 격해가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정보원 사람들이 방에 들어와서 강의를 정치해가지고 전때 뭐 말썽을 일으키는 있고 내가 직접 말썽은 내가 당하진 않았지만은 사람이 들어와서 내 강의 듣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런 상태고 학생들이 뭐 연구라든가 이런 데는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나로서도 이렇게 연구에 집중할 수도 없고 강의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은 탁상 공론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나가서 사회복지의 그 현장을 조금 더 광범하게 알고 들어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치 그 아태 경제사회이사회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에스캅. 그 에스캅에서 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 물론 국내에 초기 사회보장 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아동복지 뭐 위원회라든가 또 KDI의 사회보장 제도를 위한 그 커미티가 있어가지고 그 커미티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 내가 꽤 활동을 했어요. 여기저기 가서 말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꽤 활동을 했는데 나로서는 개인으로서는 밖에 나가서 조금 더 궁금한 뭐를 보고 쌓아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나갔었는데 나가 보니까요 에스캅의 상황이 또 답답하더라고요. 이 사회
에스캅의 그 정식 타이틀이 에코노믹 앤 소셜 커미션이거든요. 처음에는 아시아 패시픽 에코노믹 커미션이었어요. 에스케이프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뭐 누구들이 그걸 소셜까지도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가보니까 맨 경제 전문가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 전문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회 쪽에 그 전문가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뷰로 오브 소셜 디벨롭먼트가 있는데 그 소셜 디벨롭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다 경제학자들이고 또 경제 행정을 하다 온 사람들이고 내가 처음으로 그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그래도 학위를 가진 사람이 거기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소위 트리클 다운 테오리 알죠? 경제 성장을 하면은 그 여파가 사회적인 그 생활 수준의 질의 향상에도 미친다. 그건 자연이 되니까 경제 발전만 시키면 된다. 이 가정하에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생각에는 오히려 둘이 똑같이 가든가 어떤 단계에서는 그 인력의 질적 향상, 뭐 일적 차원이라고 말하기도 싫고 하여튼 그 사람들의 삶이 건강의 면에서 그렇고 여러 면에서 양식의 면에서 그렇고 인식의 면에서 그렇고 발달이 돼야지 경제적인 그 생산성도 늘어난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통합개발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긴 얘기 다 빼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내가 에스캅에 그러니까 9년을 있다 왔어요. 9년 있다 왔는데 그동안에 성취한 것이 결국은 그 통합개발이라는 것이 국제연합 전체에서 뿌리를 매기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 과정에 내가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신 있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회 개발 정상회의 열린 거 알죠? 1995년인가? 열린 거 알죠? 그게 92년인가 95년인가 지금 사회개발 정상회담이 언제 열렸어요? 코펜하겐에서 열린 거. 95년은 여성회의가 열렸고 사회개발 정상회의가 그 조금 전에 열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회개발 정상회의의 아젠다가 뭔가 하면은 생산적 고용 또 소셜 인테그레이션 사회 통합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사회 통합 소셜 인테그레이션 파버티 리덕션 궁핍 감축 빈곤 감축 사회 통합 생산적 고용. 그런데 여기 굉장히 뜨거운가 본데 옮기려면 이쪽으로 옮겨오든가 일로 오든가. 맞아 여기도 좋아. 다 들리는 게 이쪽으로 옮기세요. 여기다 텐트를 하나 1990년대와 그 이후를 위한 아태 지역 사회개발 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UNDP에서 자금을 따냈는데 그 프로젝트의 아젠다가 파버티 이레디케이션. 나는 파버티 리덕션이 아니라 파버티 이레디케이션이고 지금 유엔이 그 상태로 도달했어. 이레디케이션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성취를 못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distributive justice. 그러니까 뭐죠? 분배정의. 분배정의라는 것은 뭐 재정뿐만 아니라 기회까지도 다 합해서 분배정의. 그다음에 popular participation. 그러니까 그 아주 전폭적인 그 뭐죠? popular. 이렇게 그러니까 민중의 참여를 통한 개발. 이 세 가지가 내 아젠다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유엔 본부에서는 정상회담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재미있다 해가지고 와서 참석을 하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와서. 그걸 가지고 가서 결국은
그걸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그 정상회담의 아젠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태 지역에서는 아태 지역대로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정상회담의 플랫폼 오브 액션 그거를 그 아태 지역의 스캅의 그 플랜 오브 액션하고 이제 융합시켜 가지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그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아주 상황이 내 개인적 상황 때문에 에스캅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출발점은 굉장히 내가 공헌을 했다고 보고 그 시행 그 아태 지역의 아젠다 포 액션 시행 과정에 내가 2번이나 가서 그 시행과 관련된 내 페이퍼를 프레젠트하고 또 이 나라 저 나라 저 남태평양까지 가가지고 고문 노릇을 하면서 그거 시행에 대한 그 어드바이저 노릇을 하기도 했어요. 단기 어드바이저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나로서는 뭐 할 만큼 하고 왔다고 보는데 한국의 사정은 내가 돌아온 후에도 그 79년에 나갔다가 언제 돌아왔나? 88년에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도 한국의 사정은 그렇게 많이 진전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에 있어도 그렇고 뭐 요구호 인구의 발생에 대한 대처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고용 문제도 그렇고 빈곤 퇴치 문제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래서 난 아주 별로 정부 일에 지금 참여할 생각을 별로 못했고 그 대신에 무슨 일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는가 하면은 그 에스캅에서 계속 나한테 용역이 들어와가지고 에스캅 용역 많이 했고 또 조금 후에서부터는 그 UNDP 의 용역을 많이 해가지고 그 IMF가 생겼을 때 그 UNDP하고 밀접하게 일을 하면서 KDI하고도 또 협력해가지고 그 IMF로 인한 그 사회 요구에 대한 그 대응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 페이퍼들도 많이 나왔고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그 UNDP가 그 IMF 상황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하는데 내가 아주 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인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매년 나오는 휴먼 디벨롭먼트 리포트 있잖아요. 거기에 내 그 자료들이 레퍼런스로 다 나와 있고 그래요. 근데 난 그 레퍼런스들을 내 이름으로 하질 않고 내가 만드는 그 한국사회정보연구원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찍어봐도 박보희로 하면은 뭐 찾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무슨 그 여성과 관련된 보고서 초기 우리나라가 UNDP의 유엔에 제출한 그 여성 뭐죠?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그 협약이 있잖아요. 그 협약에 대한 이행 사항을 5년마다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 보고서 초기 거를 내가 영문으로 만들어서 보내줬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다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없고 그리고 여성과 관련해서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또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는 그 북경에서 있었던 1990 그 언제지? 95년인가 북경이 95년이지 아마. 95년일 거예요 벌써. 그때 그 베이징 여성 대회 할 때 국내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제연합 가입 그 시일이 경력이 하도 짧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공식으로 고문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 실무 차원에서 거기 국장 차원에 있는 사람을 많이 도와서 이렇게 해주고 또 그 UN 본부에서 있는 그 여성
그 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에 전문가로서도 내가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그런 공헌을 인정을 받아서 저희 비춤이 여성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건 내가 두 번째로 받았잖아요. 첫 번째로 이효재 씨라고 그 사회학자로서 사회운동가 아주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양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말이지 그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광범한 사회인식이 부족해요. 이 사회사업 요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열심히 아는데 이 요약한 상황이 왜 나왔는지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은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적은 것이 아주 고민의 하나예요. 답답한 거의 하나예요. 특히 여성들은 그래요. 요새는 서울대학 같은 데서는 사회 정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든가 이제 좀 달라졌는데 여성들은 특히 이화대학에서도 아직도 그래요. 그 사회 치료에만 자꾸 집중하는 바람에 나도 상담했잖아요. 상담 5년이나 했다고요. 그 가정 상담도 하고 또 의료 상담도 하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그런 미시적인 어떤 클리니컬한 도움을 주려고 할 때도 거시적인 연계 상황을 알지 못하면은요 효과를 정말로 올릴 수가 없다고요. 법적으로도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이 가족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알아야 하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정책이 바꿔져서 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이건 좀 여담이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그 이호재 씨나 이런 그 사회 액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좀 알고 있어야 될 건데 말이지. 여러분 미국의 소울 무슨 스키지? 하여튼 그 사회 액션으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 내가 다른 데 다 집중하다 보니까 옛날 건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소셜 액션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방법론이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들 관심도를 좀 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의 그 사례를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막상 한 사람들은 사회복지가들보다도 종교가니 무슨 다른 사람들이 소셜 액션 시민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소셜 액션, CEO 방법 이런 것이 지금도 굉장히 타당한 사회변화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레이벨은 달라졌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활 활동이라든가 무슨 환경운동이라든가 이거이 다 소셜 액션이고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거기에 별로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게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소위 그 사회 변화의 변두리의 밤낮 뒤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답답한 게 이거예요. 사회복지 교육이 글쎄 요새 어떻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화대학의 경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아직도 좀 답답한 데가 많더라고요. 이 무슨 성공회 대학이니 뭐 이런데 여기저기 보니까 좀 달라진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주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나는 그 여성과 관련해서도 뭐 페이퍼도 쓴 거 꽤 있고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쓴 게 있는데 여성의 문제도 그렇게 여성의 문제라 여기에만 그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그 바운다리 테두리를 지어가지고 접근하다간 안 돼요. 뭐 권익
권익을 찾아야 한다. 찾아야지.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나 차별을 받았으니까 찾아야지. 그렇지만은 그 사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이에요, 사실은. 힘이 있어야 돼요. 응? 힘이 있어야지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내가 피해자니까 보상해 주셔. 울기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지가 꽤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말이지. 여성이 직접 사회 변화 전체에 어떤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써 힘이 있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면 동등은 자연이 온다.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운동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그렇고 여성운동도 물론 사회복지의 일환이지만 광의의 사회복지 일환이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 뭐 전후 상황 없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거시적인 진단력, 뭐 사회 진단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셜 다이아그노시스가 사회사 방법론의 시초거든요. 소셜 다이아그노시스. 메리 리치몬드의 그 책 읽어봤죠? 소셜 다이아그노시스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슨 클리닉에서 아동의 무슨 오티스틱 아이동이 왔는데 요거 진단, 요가 소셜 다이아그노시스는 아니거든요. 소셜 다이아그노시스는 아주 미시적으로, 메소적으로, 매크로적으로 다 거행되어야 되고 이 상황의 그 연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다이나믹한 어떤 사회 현상이든지 그것이 거시적인 현상이건 미시적인 현상이건 간에 그 다이나믹한 성격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추구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나는 요새라는 건 이상하지만 요새 한 2년은 내가 전혀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신체적인 질환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2번이나 했다고요. 그리고 입원을 이렇게 또 장기간 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치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무실도 별로 운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전에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 해결. 이 실업 문제 해결을 한다 하면서 별의별 대안들을 다 가지고 정부가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응? 왜 안 되느냐? 내가 뭘 했는가 하면은 그 IMF 터졌을 때 UNDP 차원에서 KDI하고도 협력해서 뭐 다 했다고 그러지만은 또 사회보장에 대해서도 그 대안적인 사회보장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책도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실제로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시행을 했어요. 그건 뭐였는가 하면은 공공 녹색 창업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다가 프로젝트를 이제 제출해가지고 그 공공 근로를 많이 했잖아요. 그 시기에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그 참석자들로 하여금 자립 자금이죠. 자립 창업 자금을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이 창업주가 조그만 기업이나마 창업주가 돼서 스스로 이거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제 그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이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주긴 줬어요. 그때 내가 20억을 신청해가지고 16억을 받았는데 그 자금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은 연초에 나오질 않고 7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금이라는 거 정부 자금 다 그렇지만 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7월서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말이야 그 16억을 어떻게 다 써요. 그건 2년 동안에 쓸 자금이었거든요. 사실은
게다가 이 공공근로를 내가 생각하는 구상대로 하려고 그런다면은 그 창업과 관련된 준비를 또 다 해야 되거든요. 뭐 생산 자재 문제니 무슨 뭐 인력은 물론이지만은 또 그 장소 문제 또 그 창업의 종류를 한 4가지로 했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작업장이 있어야 되고 뭐 다 이런 건데 이런 걸 마련하고 또 시장도 조사를 해야 되고 시장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석 달은 그런 작업하는데 예비 작업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시간은 석 달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 쓰게 될 형편이었는데 또 마치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사회복지 뭐지 지역사회복지관들이잖아요. 복지관 협회에서 왜 자기들도 돈 달라 이거 우리가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복지 돈 달라. 그리고 또 가톨릭 계통에서 자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리들도 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3자 분담을 하게 돼가지고 내가 직접 관여할 그 프로젝트에 6억하고 그다음에 10억을 5억씩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됐어요.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석 달 작업을 했는데 석 달 동안에 9천만 원 이득이 났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인건비를 빼고서죠. 아니 이건 인건비를 빼지 않고서죠. 인건비는 공공근로에서 나오는 그 인건비를 썼으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그 잉여 자금인데 이것을 원래 같으면은 우리가 창업 자금으로 가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람이 다 바뀌었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부 규정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회수해요. 회수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판이 깨지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실업을 말이야 없애려면은 일을 하겠다는 한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공공근로라는 것은 한 사람이 6개월도 못해요. 3개월 하고 말고선 또 그다음에 또 쉬었다가 또 3개월 하고 그러고 아주 그냥 하루에 무슨 얼마 13,000원인가 2만 원도 못 되는 돈을 받고 이거는 그 사람들 밤낮 그 기근만 면하는 상태에 목을 매달고 살게 하는 거거든요. 내 그 알터네티브 플랜, 내 그 창업 아이디어 이거가 그래도 어떤 통로를 이 사람들한테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답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IMF 시대, 굉장히 위기 상태인데 위기 시대라면은 그 위기에 맞는 특단의 어떤 임시 변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요. 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우라 터지는 거 아주 그거를 발로 시키는데 지금 그래서 난 정부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났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기 전에 그때 만든 그 프로젝트의 그 분 프로젝트, 사브 프로젝트가 4개 있었는데 하나는 그 저공해 식료품을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 배달도 하고 이런 건데 이름이 만만사예요. 만만사. 맛이 있는 그거 아직도 있거든요. 만만사. 그거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그 이화대학에 그때 처음 학생문화관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무슨 샌드위치니 이것들을 만들어서 갖다가 납품했어요.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케이터링을 하게 됐고 지금도 케이터링 사업 하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때 일을 아주 정말 착실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또 마포 사회복지관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거를 잘 운영을 해서 됐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소위 미화 사업 있죠? 건물 유지하는 거, 청소도 하고 하는 거. 이거를 했는데 서울 YWCA가 그때 새로
건축이 됐었어요. 거기 청소 사업을 다른 그 청소 업체들하고 경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싸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그거 내가 팔로우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 됐고 프로젝트. 또 한 프로젝트는 뭐였는가 하면 체어할 뭐 옷이니 뭐 컴퓨터니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하는 거 그건 아직도 하고 있어요. 마포구 재활센터에서 아직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은 무공해 농업 하는 거.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저 의정부에 저 한 10,000평짜리 무슨 야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야산의 일부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뭘 다 심어가지고 또 가축도 오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더라. 토끼는 안 했는 것 같고 돼지인가 무슨 하여튼 팔 수 있는 거 그런 걸 했고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도 소득이 꽤 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업자금으로 못하니까 안 되게 됐고 이 의정부 거는 그 다음 해에 의정부시하고 또 계속해서 한번 해봤는데 의정부시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잉여 분을 무슨 뭐 오리니 닭이니 하는 거 토종닭 키웠는데 또 장어 있잖아요. 장어가 아니라 장어지 아마 미꾸라지인가 장어인가 그런 거를 다 그 지역에 있는 양로원이니 뭐 이런 데다가 다 분배해주고 마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더 이상 거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남한 거가 결국은 그 재활하고 만만사하고 아마 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을 이런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NHK 방송을 보다가 그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 요새는 다 알려져 있죠. 거기에 대한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매해외 그 해외 연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한 10명과 같이 영국에 사회적 기업 탐방을 하러 가가지고 돌아와서 세미나도 하고 뭐 또 거기에 대한 무슨 보고서도 내가 했는데 지금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그 한나라당 및 그 열린우리당이 다 같이 사회적 기업 그 진흥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서 계류시키고 있는데 요새 하도 전국이 아주 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나는 한나라당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한나라당에서가 아니라 한나라당에 있는 국회의원 몇 분한테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작업에 그 법안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하여튼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나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고 내가 또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회라는 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만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내가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걷지를 못했고 병원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병으로 또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데 내 관심사는 결국은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실업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또 우리나라의 그 기업 문화라는 거,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초보 단계로서 이 일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그 경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본주의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자본주의가 벌써 옛날에 존 갈브레이트라는 사람이 뉴 인더스트리얼 스테이트라는 책에서 역설을 한 적 있잖아요.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공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해야 기업도 계속 유지가 돼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 없는 기업이 없고, 시장이라는 것을 누구라 구성합니까? 소비자가 구성하는데, 소비자가 힘이 없다면 시장이 형성이 돼요. 지금 이건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리고 나는 막스주의자가 아니에요. 막스가 살아있다면은 아마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에 아주 그냥 뭐 혁명적인 연쇄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나마 거기에 타당성이 있기는 하는데, 그 자본주의가 여태까지 지탱이 되어 온 이유는요, 그런 과학기공학의 발달 때문에 그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그런 그 집단들이, 그게 나라건 기업이건 간에 시장을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라는 그 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게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한 20세기, 21세기 중반까지에는 어차피 불가피 이 자본주의 윤리라는 거, 경영윤리라는 거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선가 중심이 돼서 초점을 맞춰서 촉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수단의 하나가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요. 이 사회적 기업은 간단히 말해서 사회적으로도 책임 있고 생산성도 있고, 그러한 기업을 찾아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투자, 그것이 노력이건 자본이건 간에 투자를 해서 스스로 이걸 지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제3자적인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공적인 차원에서도 이거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재래적인 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운동이 구라파에서는 벌써부터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일본이 NHK에서 1시간 반이나 되는 그 프로그램을 2번에 거쳐서 이걸 방영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영국뿐만 아니라 그 아일랜드니 구라파 이런 데까지 가서 강mom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와서 방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내가 구하려고 NHK 접촉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걸 제작한 사람은 NHK가 아니라 제작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프로그램 제작회사가. 그 제작회사의 그 판권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운한 거에 하나가 일본에 가서 그 제작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그 자료를 좀 구해다가 광범하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도 내 생각이 하나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버드에서도 지금 소셜 인터프라이즈라는 것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있죠? 거기에서 강좌를 정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또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에서도 이거를 강좌를 하나뿐만 아니라 몇 개를 내놓고 가르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그 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심이 있다면은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게 내 직장, 내가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할래나 안 될라 요거에만 구애하지 않고 말이지,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유학을 가더라도 한번 그런 데로 가보셔. 응? 그 런던에 말이야 간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내 하나의 관심사 하나인데, School for Social Enterprise라는 거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개별적인, 그러니까 개별의 맞춤형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그 사회적 소셜 인터프라이즈 형의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교수하고 상담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교수는 그 한정돼 있질 않고 그거와 관련된 그 영국의 최고 권위자를 다 연결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이거를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공부해서 올 수 있게 하는. 좀 비싸긴 해요. 한 2, 3만 원 학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아마 최장 6개월이면 끝이 날 거예요. 지금 내가 자세한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긴 한데 내가 오늘 사회적 기업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놓지는 않았지만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뽑아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다 적어 놓으세요. 그 이름 옆에다가. 그리고 내 이메일 주소도 알고 있죠 아마? 내 명함을 하나씩 나중에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가고 싶은 사람은 내가 추천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 해외 연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후원단체가 있다면은 한번 가보세요. 예. 벌써 서울에 있는 그 사회복지관 사람들, 자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가보고, 관심이 있으면은, 나중에 또 추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아직도 현장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정하고 왔는데, 현장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난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적어도 중요한 거 2개는 남아 있으니까, 하나는 그 사회적 기업을 더 이제 팔로우업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나 나름대로의 연구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가 있으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재미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저 박사학위 논문에 논문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개발도상 국가라고 안 해서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정책 형성 연구라는 걸 했었거든요. 거기에 그 연구를 위해서 내가 6나라를 살펴봤는데, 몰리비아, 남아시아, 남아메리카에 있는 몰리비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리랑카라고 그러지만은 세일롱이라고 그랬지만 스리랑카, 또 구라파 중동의 애굽 있죠? 애굽, 또 아프리카의 모리시우스하고 가나, 그 다음에는 또 남아시아의 타일랜드. 그래서 6개 나라를 내가 살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한국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은 그 나라들이 한국하고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때. 한국은 왜 넣지 않았는가 하면 하도 자료가 없었어요.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정책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넣을 수가 없어서 안 했고, 한국말 자료들은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은 또 영문 자료는 특히 없고, 그래서 그때 그 논문의 결론 얻은 것이 뭔가 하면은 Political Kinetic Paradigm of Social Policy Form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역학적 사회정책 형성의 정치역학적 파라다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국은 관여 변수가 꽤 있는데, 내가 살핀 변수가 한 34개인가 됐어요. 그것을 통합해 보면은 제도적인 거가 있고, 또 사회 요구적인 거, 그 다음에 자원의 문제, 실제 사회 요구하고 자원, 이것이 이거는 rational 영역이고 도메인이고, 사회 제도적인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외적인 도메인이 있어요. extraneous factors.
이거는 예를 들면 외국의 자본시장의 영향이라든가 또 외세의 개입의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외세 개혁 개발도상국가는 다 외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외적 엑스트레니어스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추적인 도메인으로 발견된 거가 뭔가 하면은 그 집권 집단의 political orientation, 정치 이념, 정치 그 지향성, 그거가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를 추구하느냐 말이지 이거가 있고 이거하고 대치되는 거가 뭔가 하면은 폴리티라는 것은 이 집권 집단에 대치해 있는 정치 세력. 이 정치 세력에는 정당도 있지만은 그 사회 시민단체, 노동조직, 노동단체, 뭐 이 시빌 소사이어티 요새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직, 이것을 소위 폴리티, 유효 정치 세력인 거죠. 이 둘이 대치되어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이 rational domain, 사실은 실존하는 사회 요구하고 실존하는 그 경제사회적 자원 하구가 그 사회 요구를 해결하는 그 정책을 지향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것을 한번 검증하면서 또 조금 더 수정을 할 건 수정해 보려는 것이 이제 연구 과제예요. 그거 자료를 벌써 수집하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꼼짝 못하게 지금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아유, 질문할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긴 하는 것 같은데 점심때까지는. 뭐 어디 연락할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계를 보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10분 조금 못 됐어요. 11시 10분.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정말 사회 맥락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사회복사의 그런 케어적인 역할이 아니라 정치적인 매크로적인 환경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회복의 근본이 인간 기본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사회적 맥락과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그 속에서 그 달을 타고 사회복지 그런 환경들보다 한국 사회복지 환경이 가진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점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이런 많은 단점도 있고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지켜봤지만 그 강점을 그걸 살려서 어떻게 저희가 나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거시적인 데만 관심 가져왔던 건 아닌 건 내가 처음에 그 이화대학에서 강의할 때 인간 성장과 발달 케이스 워크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상담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아요. 하다가 그 두 사이의 거시적인 미시적인 사이의 그 연계성 이것의 중요성에 착안해가지고 이제 거시적으로 돌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이 미시적인 관점에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럼 사회복지적인 현존하는 또는 잠재하는 가능성 또 강점이 뭐냐? 글쎄 우리나라가 나는 아직도 그 정의 사회 인정의 정으로 뭐이가 다져지고 거래가 되는 사회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제도도 사실은 그 대인 간 또 집단 간 그 사람 집단 간 그 관계의 끈끈함 이걸로 말미암아 많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그것에 그러니까 역기능도 많죠. 그렇지만 그것이 뭘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그 정리 사회라고 그러나요? 정의는 아니고 정리지. 이겠지, 정리. 예. 그 사회라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면은, 순 기능 쪽으로 더 전환시킬 수 있을까? 난 이런데 착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구상이라는 것이 그것의 바탕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 의존해온 외국의 서구의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케이스워크의 경우도 그렇고, 케이스워크의 경우는 아니 서구에서는 사회사업 접근에서 개인이 뭐 가족을 중요시하긴 하지만은 가족에 무슨 문제가 났을 때는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물론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린 알아가지고 하여튼 가족이면 가족 또는 피어그룹이면 피어그룹, 우리나라의 피어그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소양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소양의 피어그룹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경쟁적인 것으로 됐다면은, 그러면 거기서는 그 개인적인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아주 뭉치는 힘이 강한 그 그룹의 뭐를 위해서는 개인을 얼마든지 목숨까지 바치는 말이야. 이것이 가장 아주 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결국은 그 폭력사회 아니에요. 폭력사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거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말이지. 물론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의리 때문에도 하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그거에서 보는 그런 것의 그 순기능. 내가 이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폭력사회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한다 것 같으면은, 폭력사회가 있는 이유의 하나가 소위 주류 사회가 그 폭력사회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개개인들의 어떤 요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알터네티브 그 수락조 조직 체계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치를 받아가지고 사는 데서 어떤 그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주류 사회의 페일리어다 이렇게 난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또 물론 인정하지만은 난 사람들이 제대로 기회를 맞았다면은 그런 사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정당화해야 하는 생존 의의를 느껴야 하는 사람의 수는 훨씬 작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폭력사회가 막 그냥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그 우리나라의 사회의 하나의 풀 역할을 하는 이 인간관계의 순기능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족 치료에서도 그렇고, 또 무슨 우범 청소년 치료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가 난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강점의 하나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어려운 것에 이게 치료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경험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은 어떤 그 대인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거야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치료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치료하는 사람들도 치료를 받으면서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이키아트릭 그 트리트먼트를 개별 차원에서건 집단 차원에서건 받아가면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번아웃도 되고.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고, 그것을 강점이라고 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 유한점이라 이거야. 중요한 유한점이라고 말하는 거야. 또 하나의 강점이라는 것은, 이건 내가 약간 시니컬한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요 위계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계 사회예요. 그래서 운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저절로 맑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아마 중요한 이유 하나가 운물이 하도 흐려졌기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나라 전체가 지금 거의 다 완전히 공해가 되다시피 됐는데, 그러나 위계 정신은 아직도 있어요. 지금. 운물이 나빠질 때 아래가 나빠지는 것까지 다 합해서 위계 정신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나는 뭐 반드시 위계 사회가 유지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그 상호 존중에 입각한 소위 인본 사회, 인간 존중 사회. 난 민주주의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북쪽에서도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민주화가 됐느냐? 나 이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을 우선하는 그러한 인간 존중의 가치에 바탕한 그 인간 사회가 형성 될 때까지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위계 사회의 특성이라는 것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장점 많죠. 뭐 또 즐거움 좋아하고 동정심 많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동정심의 발로 방향이 아직도 유치원 차원에 있다는 거. 이내 누구 저 곤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서 저 기부하는 건 알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주는 거. 내가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를 통해서 말이지, 예를 들면 그것만이 방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거가 아직 모자라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바깥 분하고 밤낮 핑잔 주는 것이 하나가, 우리 그 바깥 분이 로타리에 굉장히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아마 핵심 분자에 하는 분인데, 로타리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말이지. 돈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들 먹고 파티 밤낮하고 회의만 밤낮하고, 당신들이 힘을 정말 모은다면은 말이야, 우리나라의 뭐 실업 문제도 당장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뭐 하는 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구세군인지 뭐 과원이니 무슨 뭐 어디 장애인 집단이니 들여다가 말 1년에 한 번씩 뭐 얼마씩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주 인식 부족이에요. 다행히도 국제 로타리 차원에서는 한 가지 뭐 좀 새로운 걸 했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 뭔가 하면은 그 세계적으로 그 폴리오를 완전히 없앤다. 소아마비 있잖아. 소아마비 병을 세계적으로 다 없앤다 해가지고 그 폴리오 백신을 온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백신을 할 수 있게 그 WHO 있잖아요.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하고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비용을 다 댔어요. 굉장한 액수지만. 근데 아직도 폴리오가 완전히 퇴치되지는 않았고 아직도 계속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운동은, 그런 그 로타리 그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무슨 장학사업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로타리 장학, 여러분 지구에다 아마 로타리들이 다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 장학금들 좀 이용해 보세요. 외국에 유학 가는 장학금도 있고 박사과정 장학금만 또 주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한번 접근해 보시오.
그런 거. 그러니까 정리는 요새 그저 모금 활동 같은 거 늘 하잖아요. 그 아동재단에 하는 것, 사랑의 리퀘스트인가? 그것도 있고, 뭐 요새 또 재해와 관련된 거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도 좋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조금 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더 우리나라의 그 방법론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것도 장점이 많겠지만 당신이 얘기해 보시오. 다른 장점 어떤 거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사의 장점은 가족 그 역할이가 너무 끈끈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다른 뭐 소위 말하는 사랑이나 이런 좋은 말인데,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가족의 경우에 그 집단 이기주의의 일환으로서 가족 이기주의가 있고, 우리 애는 중요하지만은 다른 건, 그 예를 들면 저 비자, 옛날에 미국 그 비자 받으려면 말이죠, 얼마나 모멸적인 그런 상황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나만 가면 되니까 막 돈 줘가지고 자기만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폐단이 없어지지 않는 거라든가, 또 뭐 그냥 뭐 저 자기 애들만 들어가면 좋으니까 뭐 어떻게 저 다른 애들의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학교 촌지 말이지 뭐 그런 폐단이라든가, 이게 이기적이 가족 이기주의의 하나라고 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고쳐야 되고, 다시 말하면 나와 내 가족과 또 타와 타 가족, 이것의 그 이해관계가 결국에 가서는 다 연결돼 있다. 그 불교의 그거와 신조가 그거 아니에요? 다 돌아온다는 거. 자업자득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난 불교는 아니지만 얻어들은 얘기하면 그런 거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다 돌아요. 뭐든 다 돌아.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 읽어본 적 있어요? 난 그거 굉장한 책이라고 봐요. 그 일본 사람이 쓴 거지만은 굉장한 책.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그러면 난 2권까지밖에 못 봤으니까, 물이 결국은 온 우주를 연결시키는 매체라고 봐요, 나는. 그리고 전기도 아마 물이 없으면은 우주를 다 통하고 있는 전기가 있잖아요. 그 전기도 물이 없으면 이게 전달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물과 전기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인간의 그 생존, 인간의 생사 문제, 이해 문제,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어제 테두리를 사실 걷기가 어렵고, 우리가 테두리를 걷는다면은 그것은 어떤 그 순간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그 순간의 포착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다 잘라가지고 국부적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인체를 연구할 때 할 수 없이 세포를 잘라가지고 그것만 연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부가 전체예요. 또 어떤 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논리가 말이야 얼마든지 통하는 것이 그 우리 세상의 현상이거든요. 도를 도로 정의하면은 도가 아니다 이미.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노자였던가.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저 학교에서 가르칠 때 가장 답답했던 것이 하나가, 강의를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걸 정의를 해달라는 거야, 학생들이.
이 사람들 의도를 못 가면 그거 종이에 딱 적어놨다가 시험 나오면 그거 싹 내뱉는 거죠.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현상이라는 건 자꾸 움직이고 변하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데다가 고정시켜 놓고서 그걸 알려고 하면 그건 벌써 페일이에요. 그건 실패예요. 그래서 그런 그 테두리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 뭐였지? 정의감. 정의감 있는 거 사실이에요. 뭐 나는 한국 사람만 정의감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나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정의감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요. 참다가 그것을 폭발시켜요. 이것처럼 난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거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그 독립운동사, 광주 사건, 또 무슨 6.15 사건, 6.29 사건, 뭐다. 우린 폭발시키거든, 다. 왜 폭발시켜요? 그때, 한 거 할 거면 한 거 하고, 뭐 시민적으로서 뭘 할 거면 그때 짚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낭비가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속에 우라가 쌓일 필요도 없고, 한해 민족이 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뭐, 일본한테 먹혔던 것도 그렇고 말이지. 먹히고 나서 독립운동 했지만은, 그 왜 먹히기 전에 천도를 못 썼지? 그것도 개인주의야 말이야. 공명심.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관료들. 그런 결과로 그렇게 됐던 거거든. 일반, 민생은 말이지.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지도 못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정의심이, 그것이, 소비적이 아닌 방법으로 그때 순리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정의심에 대해서 자만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누구 다른 사람 또 뭐. 선생님, 질문.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 복지 자치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지역사회에 밀착되어진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필요에 아주 맞는 그리고 자원을 연결하는 지역사회마다의 역할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바는 조금은 너무 융통성 없이 그 다음에 확장시키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만을 그냥 아주 세분화시켜서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 이 사회의 복잡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내려고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중요시하는 이유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바탕에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을 위한 그러한 생업 기회, 생계 기회를 창업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죠. 그 외의 문제도 결국은 요새 우리가 참여적 정부라고 그러잖아. 참여적 민주주의가 뭡니까? 결국은 집안에서 그 지역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이 주동이 돼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실 그 사회복지관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보지만은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뭐 환경단체건 육아단체건 교육이건 뭐 이런 말이죠.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중앙정부적인 성격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고 재원이라든가 세원이 중앙정부에 아직 있잖아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정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 받을 필요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사자들이 사실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게 사회복지사들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 무슨 뭐 예를 들면 이제 뭐지 가족 계획 협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이름이 바꿔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 가족 계획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아주 소단위적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외적인 그러니까 캐틀리스트가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좀 그 중추적인 그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몇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가 돼서 지역에 뭐 주부들이건 이런 사람들이 먼저 동원이 돼가지고 이거 내가 어디다가 내가 가족계획협회에서 무슨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훈련 자료에 내가 쓴 적이 있는데 한 이게 팽창돼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력까지도 굉장히 향상됐고 아주 보수적인 전라도 어디미 사는데도 그 할아버지가 아이까지 봐주면서 나가서 하라고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장려할 수 있을 때까지 도달하는 그 상황 이런 거가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하는데 아마 우리의 경우에 그때 상태하고 지금 상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소위 이 그래스루트의 그 자아의식, 자신들의 그 상황에 대한 상황의식이 꽤 높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잠깐 누가 주저만 하면은 시작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 또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이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육아의 문제건 가정상담의 문제건 고용의 문제건 환경의 문제건 간에 하다못해 무슨 우물을 파는 문제락도 좋아요.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간다면은요. 지역 자립 경제 사회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가 다 모여서 비로소 우리나라가 건전한 나라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가 하는 프로그램 실천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것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것을 해야죠. 활용해서 할 수 있고 물론이죠. 그것을 통해서 존재 이유들을 확인하게 되고 물론이죠.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지금의 사회복지는 지역사회가 좀 유리되어 있으면서 사회복지에 이것이 영역이다라고 하는 영역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요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붙들고 보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은가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언제나 영세 위주, 영세민이나 영세자 위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영세로밖에는 머물러 있지 못해요. 내가 네팔에 한번 에스캅 있을 때 출장 갔다 와가지고 그건 네팔에 가기 전에구나. 훨씬 전에 여기 한국에서 그 유니세프가 여기 아직 있을 텐데 그 주재 대표부가 있을 텐데 국내 그 아동 보호를 위한 그 사회복지 시설들 이런들의 역할 같은 거 이런 거를 한번 쭉 점검할 그런 프로젝트를 한테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대 대학원 학생들하고 학부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시찰하고 와서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레커멘데이션도 한 적이 있는데 레커멘데이션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들이 첨단 뭐를 이 사람들한테 주입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래야 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에스캅에 가서 네팔 갔다 와서 네팔의 그 소위 그 나라의 기술 수준에 맞는 어떤 정보 기재를 제공해서 정보 기술을 그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국제연합에서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난 그걸 반대했어요. 그 사람들은 가뜩하나 떨어져 있는데 뒤진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첨단 기술서부터 가르쳐 줘야지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도 아주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니까. 그리고 공부를 안 했다 해도 머리는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영세 빈곤층이라 서민층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 뭐 바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작한다는 거 이건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가르쳐야지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캐치업할 그래서 주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복지관의 사업도 그래야 된다고 난 보는 거예요. 가능한 하면 그래야 된다고. 네. 그렇다면 복지에 대한 테두리가 아까 달라야죠. 말씀하신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확장시켜야 하고 물론이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물론이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 글쎄 내가 테두리 없는 예. 뭐를 말하는데 내가 이화여자대학교 50주년 기념 무슨 특강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사회복지사의 그 기능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근데 이 어휘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또 이제 조정 여지가 있지만 사회 설계사라든가 또는 사회 기획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를 통합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는 말이야. 그런 그 이름 가지고 그렇게 바꾸고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시행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논문은 지금도 뭐 가지고 있는데 난 논문을 다 가지고 있질 않지만은 웬만한 거 다 버리니까 그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별로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애들 별로 신통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전문성에 굉장히 매달려 있거든요, 지금. 당신들도 그렇게 되지 말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전문성을 잡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욕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대안 세력이 나오게 되고 대안 세력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고 지금 시민단체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는 잘 하는데 해답이 없거든. 이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이 무슨 뭐 세대 갈등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안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 영역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개념이 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잡아야 돼요. 광의의 개념. 뭐 사회복지사라해서 밤낮 무슨 클리닉에서 말이 임상만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 문제도 절실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대두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개개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계 하나의 그 전문 영역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그 생각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주 정말 벌써부터 난 이거 욕설하는 건데 복설부터 별로 뭐 맥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아주 아주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생각을 비슷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 누구 또 신문 있어요? 예? 안 보니까 일어서서 질문. 예. 그러세요. 경기대학교 4학년 신이시고 작년에 퇴임한. 아 벌써? 그 사람 내 제자에 하는 사람인데. 그 아까 강의 속에서 그 사회를 되게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고 분석하시고 계셨고 뭐 남다른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로서 되게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아주 재밌는 질문을 했는데, 내 대답하기 전에, 전적인 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사회사업이 뭔지도, 사회사업과에 들어갔었잖아.
그거를 보더라도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무슨 뭐 사전에 뭘 이렇게 꽉 정해가지고 모니카 씨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향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아주 루스하고 만만디고 언젠가 사람이 어떤 회합에서 자기는 뭐 어디에 속하고 뭐 자기는 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여성신문사 장사하는 모임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내가 이랬으면 하면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랬거든. 난 내 자유로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많은 것을 그래서 나는 양보를 할 줄 아는데 또 어떤 거는 내 체질에 맞지 않는 거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사전에 말할 수는 없고 내 체질에 내 생리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죽어도 못해요 또. 그런 어떤 양가성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괴상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기존의 틀을 내가 연구를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완전히 타당한가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요. 그렇지만 기존을 중요하게는 거기에 매달리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아주 극단적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왜 무슨 이념 있죠? 무슨 사회주의니 뭐 공산주의니 무슨 민주주의니 이걸 가지고 정말 아주 서로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싸움들 하고 그러잖아요. 요새 학생들도 운동을 통해서 주체 사상과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사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현실이 이러한데 그 이념에 매달려서 왜 그렇게 정력 낭비를 하나? 그리고 이념이라는 건 언제나 통과되는 거예요. 무슨 성? 무슨 성이라고 그러죠? 언제나 지나가는 거. 응? 무슨 성? 크게 얘기해봐요. 투과성도 아니고 하여튼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잠정적이고 그리고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시대나 시점이나 시기나 의 경험과 필요와 의 바탕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 주관을 섞어서 개념화한 거가 이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영원히 그것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념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리고 그런 이념에 공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 이념 때문에 그것이 다한 것처럼 말이야. 일생을 거기에다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이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몇 년을 소비하는 건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옛날은 아니지만 내가 아직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존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무슨 또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플라토에서부터 역대로 내려오는 이름 있는 이렇다 할 사람들의 그 사상을 다 격파했어요. 이 사람이. 한 2년 전에 일본에 와서 무슨 특별 초청돼 가지고 와서 강의하는 것을 내가 TV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근거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책을 읽고 얼마나 통쾌했던지 몰라요. 여기는 가면 나 말고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뭐이다 격파라는 건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 외에도 가능성을 찾으면서 살아야 우리가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내게 있고요. 후천적으로는 나는 말이지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 근데 내 그 전공 분야가 그랬어서 그런지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에 주로 관심을 둬온 거죠.
그것이 후천적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회사업과에 들어갈 때만 해도 내가 무슨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난 사실 이 북쪽에서 남쪽에 내려올 때 건축가가 되고 싶어서 공과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때는 여자는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공과대학에. 그래서 못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수산하고 의과대학밖에 없어서 의과대학 들어갔던 건데 의과대학은 나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이제 후천적으로 상황적인 거에 의해서 사회사업가에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사회사업가가 정말로 된 그 계기는 결국은 사변의 과정에서 그 사회 상황을 보고 애들을 이렇게 내가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그것이 또 걔들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행복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울타리를 싸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밖에서 그런 애들이 와글와글 하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무슨 탈을 위해서보다도 나를 위해서도 자를 위해서도 하고 싶었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그 사회라는 거에 대한 미래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기회가 거저 나한테 자꾸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난 뉴욕에서 그렇게 11년이나 살면서 놀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김발란 선생님한테 꼭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거예요. 또 예스카베도 가게 되는 기회가 주어져서 가보니까 거기도 상황이 그래서 거기 11년이나 9년이나 있다 왔고 그런 거예요. 국내에 들어보니까 실업 문제가 그렇게 안타까운데 해결이 아직 안 되니까 관심을 가져보는 거고. 여성 문제도 그래요. 여성 문제도 그렇고 인권 문제도 그렇고 난 그 인간 해방이라는 그 전반적인 그 가치를 그거는 내가 믿어요. 내게 정의감이 있다면은 그 인간이 정말 자유롭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를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저지될 때 타력에 의해서 저지될 때 그거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정의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걸로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뭐가 없는 사람이죠. 그 줏대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누가 아픈 거 못 견뎌해요. 내가 그건 사실이에요. 네. 아프다는 거가 병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아픔을 당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러 그 경험을 겪으면서 살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묶어놓는 것도 억울한데 스스로 묶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외적, 내적 자유로움을 다 포함해서 풀리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면은요, 남에게 자유로움을 허용할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이제 전문가로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이죠. 그 개개인의 자유로움을 누려야 할 그 정당성, 권리 이런 거에 대한 존중감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한 그 존중감, 자존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상대에게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예. 자존감은 아주 출발점이에요. 자존감의 그 주입.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거. 이건 아주 뭐 출발점이라고 봐요. 자존심이라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뭐 명예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내가 뭐 어느 학교에 배지를 달았어야 되고 무슨 뭐를 읽었어야 되고 이걸 이렇게들 결부시키는데 그리고 어떤 그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고 말이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존감하고 그러한 그 허영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을 어떤 때는 굉장히 오해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대치를 하는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느끼고 그 위에서 자존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존감이라는 건 또 이제 그건 아주 망상이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자유로움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연결되어져서 나의 아픔으로 될 수 있을 때에 즉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가 그냥 내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일치감을 느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거기에도 또 경계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전문가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성을.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만은 그것을 객관성을 잃지 않고 같이 빠져들어가면 그건 곤란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소위 사회사업 전문가나 치료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번아웃 하는 경우가. 아유, 오시는군요. 우리 행정국장이요? 시설국장 하셨다고요. 보사분에서. 나중에는 이승만 대통령 산하에서 공보실장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 산하에서 공보부장 하셨고, 공보부 장관 하셨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로타리의 대부라는 얘기도 제가 했고요. 로타리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안 들려도 돼요. 예, 조금 있다가요. 점심 온다니까. 저 다 했어요, 지금. 예, 질문을 몇 개 받는 중이었어요. 동아일보 사장도 하셨어, 정말. 사진을 찍고 있네, 여기서. 사진요.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요. 치료가 잘 됐어요? 무슨 다리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느라고 수원 근처까지 갔다가 오시는 길이에요, 지금. 점심이 곧 온대거든요, 낭면이. 예. 장에 있는 분도 몇 분 계시고요. 학생들이 대부분이시고, 여기 내 옆에 계시는 양 선생님은 학교에서 배워오던 것이랑 학교에서 배워오던 거랑 너무 폭넓은 관점을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그런 사회 전체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각자 각 사람마다 다 이제 본인들의 그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향하고 객관적인 상황하고 다 이렇게 상호작용 해가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하여튼 나는 선입관이 별로 없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 사회 사업을 공부를 했고 하면서도 그 이론에 그렇게 무슨 몸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무슨 구애를 받지는 않은 거죠. 갇히면 안 돼요. 그런 거야. 그런 것을 이용하고 활용을 하되 갇히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얘기는 다 사람들마다 직관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직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사람 만날 때 대인관계에서의 직관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자기의 성품하고 너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의사들도요, 다른 의사한테 이렇게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참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를 알고 있어야지 가능한지 그건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이내 통하고 얘기가, 어떤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하려면 통하지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오랫동안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깊은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지. 내가 지금 판단을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판단력이라는 거가 참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 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현상이 교차하는, 얽혀서 교차하는 그래서 움직이는, 그리고 역동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자체의 당장의 어떤 목표라든가, 당장의 과업이라든가, 또는 중장기적 과업이라든가, 연결시켜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을 시사하나, 어떤 대응을 시사하나, 이 판단해야 하고. 그러니까 판단력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 판단이라는 거는요, 직접 당해서만 가능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많은 걸 읽고, 보고, 하다못해 소설이락도 그렇고, 영화락도 그렇고, 많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입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의식 수준에서 또는 무의식 수준에 다 이제 잠겨 있거든요. 그것이 다 동원이 돼요. 판단을 할 때는 말이지. 직감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것이 여러분 속에 다각적으로 이렇게 자각적인 것이 축적돼 있어야지 된다고 봐요. 나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나보고 누가 공부를 하라 그런 사람도 없고,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소설이고 뭐고 무차별하게 다 읽었어요.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방송도 같은 것도 열심히 듣고, TV 나온 후엔 TV도 열심히 봤고 말이지. 그런 것이 나중에 다 뭐가 되더라고요. 이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다 산재해 있던 것이 어떤 표적을 혹은 목표를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모여지더라고, 필요한 거가. 그러니까 자원 축적을 많이 해놓으세요. 내가 아주 나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폭로를 할까? 나는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만 말고는 다 경험해봐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하는 게 취미고. 근데 요새 보니까 한국 사람들 외국에 가면은 맨날 한국 집들만 찾아가지고 가서들 먹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성의 보람이 있나, 아니죠, 여행의 보람이 있나 생각이 나는데. 저 우리말이죠. 점심을 여러분, 나도 여러분 같이 그런 젊음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있을 때는 교회가 내 나라였었어. 중학교 다닐 적에 교회에서 나한테 시 한 토막을 심어주었어. 인도 시성 타고리 우리를 위해서 준 시야. 일찍이야 새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동쪽의 하나의 조선,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나는
26살까지 나라 없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나는 일본을 미워하는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선인들을 미워했어. 왜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나라를 빼앗겨서 말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종살이를 시켜야 하느냐.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참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사업을 공부한다 그러는데 나와 또 하나의 사람을 자기의 가슴 속에 안고 산다는 것처럼 참 보람된 삶이 없는 거지. 당신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이화대학에 가서 시간 강사로 가서 거기서 1학년 학생 만난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사람답게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것은 나와 또 하나의 사람을 참 걱정할 수 있는 인간 나, 그것을 찾는 데 있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20여 년 전에 일본에 갔다가 어느 자리에서 나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노래를 하나 불러줬어. 이런 노래예요. 나 그 당신들도 그 노래는 좀 써서 가끔 읽어볼 필요가 있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이 타고올에 심었지 않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건데 사람이 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빚지며 산다는 것, 그 빚 갚으며 산다는 것. 그 누구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서 살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 잡은 손에 따사로움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 만나서 사랑하다 이 땅 떠날 때 후회함이 없는 내가 되도록 오늘과 그리고 내일을 살자.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사람은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이 참 뜻을 품어서 사회사업을 여러분의 업으로 삼아, 여러분의 삶의 근거로 삼은 거 무척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 요새 사회사업하는 사람 참 별 볼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이 일본 사람이 당신들은 일본만 모르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이 시 한 토막, 요거는 가끔 주기도문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내가